추석날 내 며느리가 나를 쓰레기라고 불렀어. 그러고 변호사가 5천만 달러 상속 소식을 전했지. 내 며느리 서연이가 돌아가신 남편의 칼로 칠면조를 자르다가 식탁을 향해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셔야겠다고 결정했어요.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에 있는 싸구려 시설이면 충분할 거예요. 어차피 곧 차이도 못 느끼실 테니까요. 라고 발표했지. 내가 직접 만든 풋콩 캐서롤이 내 손에서 떨어져 내 부엌 바닥에 흩뿌려졌어. 내 아들 민준이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모리슨 박사의 서명을 위조한 정신감정서를 모두에게 보여주며 동의했지.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내가 3주 전에 그들의 계획을 엿듣고 난 후 몰래 숨겨둔 베이비캠으로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내 형 철수로부터 5천만 달러의 상속 소식을 들었다는 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이걸 보고 있다면 구독하고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줘. 돌아가서 67세의 버몬트 주 벌링턴에 사는 과부가 어떻게 몰래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핏줄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4억 원짜리 집과 교사연금을 노리고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는지 이야기해 줄게. 6개월 전 나는 그냥 김순희였어. 2018년에 남편 박철수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새 아이를 키운 방 4개짜리 양옥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 집은 이미 다 갚았고 1억 원 정도의 저축이 있었으며 매달 400만 원의 연금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 화요일에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봉사했고 목요일에는 동네 아줌마들과 화투를 쳤으며 며느리 서연이와 아들 민준이가 필요할 때마다 손자 지훈이를 돌봐줬지. 그들은 타운 반대편에 있는 호화 저택을 개조하는 동안 무료 육아가 예산에 딱 맞았으니까. 민준이는 항상 야심만만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내 둘째 아들이었어.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연이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마치 자산을 목록화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 사진을 훑어봤지. 내 큰딸 지현이는 시애틀에서 파트너인 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어. 막내 아들 민호는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고 그의 부재는 여전히 모든 가족 모임에 메아리 쳤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미 반쯤 죽은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는 점이 있어. 마트 계산원은 더 크고 느리게 말하고 의사는 3번씩 설명해줘.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이 커피포트를 들고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당신의 미래의 보살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징후는 5월 화요일 아침에 나타났어. 나는 남편 철수의 오래된 공구를 팔아받은 수표를 입금하러 은행에 갔는데 15년 동안 나를 알아온 친절한 창구 직원인 미선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 김순희 고객님, 이 계좌에 지급 정지 통지가 떴습니다. 지점장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박 지점장이 유리 사무실에서 나와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짓는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어. 김순희 고객님,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계좌 감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드님 민준 씨가 고객님께서 인지 능력 저하를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토할 뻔했어. 뭐라고? 그는 모리슨 박사로부터 고객님의 정신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를 제시했습니다. 법적인 지급 정지는 아니지만 5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그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리슨 박사. 나는 정확히 한 번 6개월 전에 정기 검진을 위해 그를 만났는데 민준이는 복잡한 의학 용어를 돕기 위해서라며 굳이 동행하겠다고 주장했었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어. 내 나이에는 사기를 보면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내 아들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왜? 집은 확실히 가치가 있었고 그들은 내 저축과 연금에 대해 알고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이건 더 큰 일처럼 느껴졌어. 그날 저녁 나는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했어. 저녁 약을 먹는 척했지만 대신 손바닥에 숨겼지. 민준이는 최근에 내가 약을 정리하는 것을 돕는데 너무나 열심이었고 새로운 주간 약 정리함을 가져와서 내가 약을 먹는 것을 지켜봤지. 가짜 복용 후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가 전화를 걸었어. 엄마, 기분이 어떠세요? 혼란스럽거나 어지럽지는 않으세요? 아, 괜찮아 얘야. 그냥 퀴즈쇼를 보고 있어. 정말요?
서연이랑 제가 갈 수도 있는데 괜찮아. 어차피 곧 자려고. 하지만 나는 자러 가지 않았어. 나는 불을 끄고 철수의 오래된 안락의자에 앉아 기다렸지. 밤 10시 47분에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도자기 개구리 아래에 여분의 열쇠를 보관해둔 문이었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지금쯤 완전히 정신을 잃었을 거야. 내가 넣어온 수면제 용량이 몇 시간 동안 그녀를 넉다운 시킬 거야. 그래, 오늘 밤에 찾아볼 수 있어. 철수가 유언장에 그녀에게 뭔가를 남겼다면 변호사들이 그녀에게 연락하기 전에 알아야 해. 철수. 그의 생활 방식에 대한 아버지와의 싸움 이후 1979년에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던 내 큰형 철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해서 기술 회사를 시작했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가족의 유령이 된 철수. 3개월 전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호기심 때문에 구글 검색을 했을 때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민준이는 몰랐겠지. 나는 계단에서 민준이의 발소리를 들었고 서연이의 힐소리가 뒤따라 울리는 것을 들었어. 그들은 곧장 내 서재로 갔어. 내가 모든 중요한 서류를 보관했던 철수의 오래된 서재였지. 문틈 아래로 손전등 불빛이 춤추는 것을 볼 수 있었어. 모든 봉투를 확인해봐. 서연이가 속삭였어. 법적인 서류는 큰 봉투에 들어있을 거야. 아버지의 오래된 유언장 말고는 변호사에게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안전금고는? 은행 명세서는? 내가 3달 동안 그녀의 계좌를 감시해왔어. 어떤 법률 회사에도 지불한 내역이 없고 비정상적인 입금도 없어. 이 시장에서 집만 해도 최소 4억 원의 가치가 있어. 게다가 그녀의 저축과 연금까지. 우리가 위임장을 받으면 모든 것을 팔아서 최소 5억 원은 벌 수 있을 거야. 의사는 우리가 충분한 사건을 기록하면 2개월 안에 금치산자 심리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어. 내 속이 뒤틀렸어. 그들은 내 돈을 뺏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었어. 그들은 내 자유, 내 존엄성, 내 인생 전체를 뺏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지. 나는 그들이 서랍을 닫고 내 침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들었어. 나는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가 침대로 미끄러져 들어가 마치 잠든 척하며 숨소리를 깊게 내쉬었어. 내 침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훑었지. 나는 얼굴 근육을 풀고 심지어 작은 코골이 소리까지 냈어. 봤지? 완전히 뻗었어. 민준이가 속삭였어. 약이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어. 그들은 1시간 더 뒤진 후에 떠났어. 나는 새벽까지 깨어 있었고 내 마음은 분노와 상처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 바로 결이었어. 그들은 내가 무력한 노파라고 생각했어. 그들은 고등학교에서 40년 동안 가르친 것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전략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요일 나는 벌링턴 공공도서관으로 가서 그들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어. 그런 다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든 김철수를 검색하여 2주 전에 사망했다는 부고 기사를 찾았지. 철수는 5월 2일에 사망했고 배우자나 자녀는 남기지 않았어. 부고 기사에는 그가 윈터텍 솔루션스의 CEO였다고 언급되어 있었는데 간단한 검색 결과 200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80억 원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재산을 처리하는 법률 회사를 검색했어. 4번째 시도 만에 찾았지. 비레난 록 앤 어소시에이츠에서 김철수 씨의 다음 상속인을 찾는다는 은밀한 공고를 게시했어. 나는 도서관의 공용 전화로 전화를 걸었어. 브레난 록 앤 어소시에이츠입니다.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당신들이 제 형 철수의 재산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깊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대기 음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았어. 김순희 고객님, 저는 제임스 브레넌입니다. 저희는 3주 동안 고객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객님의 형님은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고객님은 그의 전체 재산의 유일한 수혜자이십니다. 방이 빙글빙글 돌았어.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고객님의 형님의 재산은 세금과 지출 후 약 6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는 가족과의 불화를 항상 후회했으며 고객님이 잘 지내시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주소로 여러 통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민준이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 그는 어떻게든 그것들을 가로챘음에 틀림없어. 브레넌 씨, 비밀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어제 전화를 걸어 당신이 무능력하며 자신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의 유언장에는 3개월 전에 그가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을 때 당신이 정신이 온전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가 나를 확인하고 있었어. 그 모든 세월 후에. 브레넌 씨,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요? 내일은 어떠십니까? 저희 보스턴 사무실이 벌링턴보다 더 은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도서관 주차장에 앉아 20분 동안 울었어. 편견과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린 형 철수를 위해 울고, 동생이 하는 일에 대한 정의를 결코 보지 못할 민호를 위해 울고, 어떤 칼보다 더 깊이 배는 배신감에 나 자신을 위해 울었지. 하지만 눈물은 마르고 마르자 할 일이 있었어. 그날 오후 나는 3곳의 상점을 방문했어. 펜처럼 보이는 녹음 장치를 사기 위해 베스트 바이, 액자처럼 보이는 숨겨진 카메라를 사기 위해 타겟, 핸드백에 숨길 수 있는 음성 활성화 녹음기를 사기 위해 라디오쉑에 갔지. 10대 점원들은 내가 노인 학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을 주었어. 분명히 그들은 감시 장비로 할머니를 도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지. 그런 다음 나는 다른 일을 했어. 시애틀에 있는 지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 엄마? 수요일 오후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얘야, 잘 듣고 방해하지 마. 민준이와 서연이가 내 돈을 훔치기 위해 나를 무능력자로 선언하려고 하고 있어. 나에게는 증거가 있고 계획도 있지만 그들이 너에게 전화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침묵이 이어지다가 지현이가 폭발했어. 그 짐승 같은 놈. 그가 계속 엄마의 건강에 대해 묻고 응급 상황을 위해 의료 기록 사본을 원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더 있어. 철수 삼촌이 돌아가셨고 나에게 돈을 남겼어. 아주 많은 돈을. 민준이는 뭔가를 알고 있지만 전부 다는 아니야. 철수 삼촌요? 엄마, 얼마나요? 민준이의 작은 계획이 이제 더 말이 될 정도로 충분해. 민준이와의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 해. 가능하다면 녹음해. 나는 내일 변호사들을 만날 거야. 제가 날아가야 할까요? 아니, 거기 있어. 그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 하지만 지현아,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분이세요. 민준이가 엄마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마가 왜 15년 동안 부정행위를 가장 잘 잡아내는 교사로 뽑혔는지 알게 될 거예요. 목요일 아침, 나는 3개의 다른 경로를 택하고 2번 되돌아가는 등 여러 경로를 거쳐 보스턴으로 운전해 갔어. 편집증일 수도 있지만 민준이는 최근 이상한 시간에 나타나 그냥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었지. 브레난 럭 앤 아소시에이츠의 법률 사무소는 반짝이는 타워의 47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 제임스 브레넌 자신이 대리석 로비에서 나를 맞이했는데 친절한 눈과 굳건한 악수를 가진 60대의 저명한 흑인 남성이었지. 김순희 고객님, 영광입니다. 당신의 형님은 마지막 몇 달 동안 당신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 앉았고 제임스는 내 머리를 빙빙 돌게 만드는 서류를 펼쳤어. 철수는 혼합자산 600억 원, 샌프란시스코 펜트하우스, 미술품 컬렉션, 그리고 편지까지 모든 것을 내게 남겼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3번 읽었어. 순희에게 나는 형으로서 너를 실망시켰다는 것을 알아. 나는 아버지의 증오가 우리 사이의 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어. 나는 네가 아이들을 키우고 민호를 잃고 철수를 잃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어. 너는 나에게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40년 동안의 침묵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네가 다시는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했다는 거야.
내가 고용한 사립탐정은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행동을 몇 가지 알아챘어. 재산에는 안전장치가 있어. 여러 형태의 확인을 거쳐 직접 개인에게만 분배될 수 있어. 어떤 위임장도 건드릴 수 없어. 조심해, 내 여동생. 네 피를 나눈 모든 사람이 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니야. 철수 제임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 당신의 형님은 보호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재산 정보에 접근하려는 모든 시도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17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17번이나요? 그는 또한 당신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3통의 다른 편지를 변호사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매사추세츠 변호사 협회에 보고했습니다. 나는 제임스에게 내가 만든 녹음 파일, 민준이의 계좌 감시 시도를 보여주는 은행 서류, 위조된 의료 서류를 보여주었어. 그의 표정은 증거가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어두워졌지. 이것은 심각한 노인 학대입니다. 김순희 고객님, 당신은 오늘 그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10대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밧줄로 목을 매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안전장치를 설정했어. 상속재산은 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신탁으로 이전되고 지현이가 백업 수혜자가 될 거야. 제임스는 노인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회사와 나를 연결해 주었고 그들은 즉시 내 집을 감시하기 시작할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나에게 어떤 확대 상황도 보고할 수 있는 직통 회선을 주었다는 거야. 당신의 형님은 당신이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제임스가 우리가 끝마칠 때 말했어. 그는 항상 당신이 가족 중에서 싸움꾼이라고 말했거든요. 나는 몇 달 만에 가장 강하게 느껴지면서 집으로 운전해 갔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민준이와 서연이가 내가 더 이상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모른 채 올가미를 조이는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었어. 다음 2주 동안은 기만의 달인이었어. 나는 완벽하게 혼란스러운 노인 연기를 했어. 민준이가 지켜보는 동안 열쇠를 잘못 놓거나 지훈이의 이름을 한번 잊어버리거나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서연이가 그녀의 집에서 내가 숨겨진 카메라를 사고 있을 때 식료품점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발견하도록 했어. 민준이는 빠르게 확대했어. 그는 모리슨 박사와의 약속을 다시 잡았고 이번에는 서연이를 증인으로 데려갔어. 나중에 엄청난 도박 빚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착한 의사는 터무니없지 않았다면 분통이 터질 만한 능력 평가를 수행했지. 김순희 고객님,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14년입니다. 민준이가 크게 기침했어. 모리슨 박사가 메모했지. 그리고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나는 정확하게 대답했지만 서연이가 끼어들어 어제 오바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엄마? 라고 말했어. 나는 그러지 않았지만 모리슨 박사는 충실하게 기록했지. 평가는 점점 더 터무니없는 질문과 내 답변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으로 계속되었어. 내가 피곤하다고 말하자 만성적인 혼란과 피로가 되었고 철수가 보고 싶다고 언급하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망상이 되었지. 하지만 오만함에 대한 것이 있어. 그것은 사람들을 엉성하게 만들지. 그들은 내 주머니에 있는 펜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대한 모리슨 박사와 민준이의 속삭이는 대화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 이틀 후 화요일 민준이가 서류를 제시했어. 엄마, 우리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걸로 제가 엄마의 일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청구서나 복잡한 재정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서류를 그리고 내 아들을 바라봤어. 폐렴으로 간호하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첫 번째 실연 후 위로했던 그 아이였지. 민준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엄마는 더 이상 그런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지현이도 참여시켜야 할지도 몰라. 지현이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기 있고 매일 엄마를 보고 있어요. 서류에 서명하세요, 엄마. 서연이는 엉덩이에 지훈이를 안고 그의 뒤에 서 있었어.
내 손자를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었지. 그게 최선이에요, 순희 씨. 우리는 돕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펜을 집어들었고 내 손은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 그런 다음 내려놓았지. 화장실에 먼저 가야겠어. 화장실에서 나는 지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 그들이 강제로 위임장을 받으려고 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돌아왔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 민준이의 미소는 의기양양했지. 서연이는 실제로 득의양양하게 웃었어. 그들은 내가 정규 서명과 충분히 비슷해 보이지만 법정에서 결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필기체로 김순희 무효라고 서명했다는 것을 몰랐어. 특히 그들이 나를 압박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사흘 후 금요일 서연이가 지훈이를 급하게 돌봐야 한다고 전화를 걸었어. 내가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대리석과 나쁜 취향으로 가득 찬 흉물스러운 집이었지. 그녀는 화려한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입고 있었어. 당신의 집을 내놓는 것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내 집. 그들은 이미 내 집을 팔고 있었어. 사랑스러운 두 살배기 지훈이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다가왔어. 나는 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어. 그의 부모가 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지. 그가 잠이 들자 나는 걱정하는 할머니라면 당연히 할 일을 했어. 그들의 가정 사무실을 뒤졌지. 그리고 모든 것을 찾았어. 주에서 가장 저렴하고 악명 높은 요양시설인 리버사이드 매너와의 계약, 위조된 내 서명이 있는 부동산 서류, 그들이 곧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내 집 가치에 대해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서류,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를 가속화하기 위해 약물 투여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모리슨 박사와의 이메일 스레드. 그들은 나를 털려고만 하는 게 아니었어. 그들은 말 그대로 나를 독살하고 있었지. 나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 3개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지현이와 제임스 브레넌에게 사본을 이메일로 보냈어. 그런 다음 다른 것을 찾았어. 바로 서연이의 일기였지. 2달 전의 항목. 민준이 엄마가 너무 늦게 쇠약해지고 있어.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해. 시공업자가 집에 유치권을 설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계단에서 넘어지면 도움이 될 텐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나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잠든 지훈이의 임에 키스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그들은 술에 취해 미래의 부에 대해 낄낄 웃으며 집에 왔어. 지훈이는 어땠어요? 민준이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어. 언제나처럼 완벽했어. 잘 됐네. 다음 주 목요일에도 돌봐줘야 할 거예요. 친구들과 또 다른 약속이 있거든요. 그가 친구라고 말하는 방식은 모든 것을 말해줬어. 금치산자 심리. 그들은 나에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예약했어. 그 주말 나는 제임스와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가 추천한 형사 변호사인 민정희와 함께였어. 민정희는 노인 학대 사건을 파괴하는 것으로 유명한 작은 여성이었지. 이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민정희가 모든 것을 검토한 후 단호하게 말했어. 약물 투여만으로도 폭행입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기소할 것입니다. 아직은 안 돼요. 내가 말했어. 목요일이 금치산자 심리입니다. 나는 그들이 완전히 패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민정희가 천천히 미소 지었어. 당신은 그들에게 충분한 밧줄을 주고 싶어 하는군요. 맞아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순희 씨. 좋아요. 우리가 할 일은? 계획은 단순함에 있어서 우아했어.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놔두고 그들의 사기성 주장을 제시하게 놔두고 그런 다음 어떤 판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증거로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지. 월요일이 되자 민준이가 목요일에 진료 약속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 나는 맞춰줬고 심지어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물어봤지. 그의 안도감은 전화를 통해 느껴질 정도였어. 화요일, 지현이가 비밀리에 날아와 보스턴의 호텔에 머물렀어.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케임브리지의 카페에서 만났지. 엄마, 제가 좀 조사해봤어요. 서연이네 가족은 파산했어요. 그녀의 아버지 사업이 작년에 망했거든요. 그들은 필사적이에요. 그게 긴박함을 설명해주네. 더 있어요? 제가 민호의 옛 부대 지휘관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너무 슬퍼서 민준이가 다음 상속인으로 민호의 사망 보험금을 처리했던 거 기억하세요? 내 피가 차가워졌어. 그가 모든 돈이 민호가 지정한 자선단체에 갔다고 말했잖아. 자선단체는 없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5억 원을 모두 가졌어요. 내가 느낀 분노는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 민호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었고 그의 형은 그의 유산을 훔쳤지. 우리는 그를 파괴할 거예요. 지현이가 조용히 말했어. 민호를 위해서. 수요일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어. 나는 부엌에 앉아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어. 민준이의 입학 첫날, 그의 대학 졸업식, 그의 결혼식. 언제 내 아들이 괴물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는 항상 괴물이었고 내가 너무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일까? 목요일 아침은 회색빛이었고 배신에 어울리는 날씨였어. 민준이는 가짜 걱정과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데리러 왔어. 자,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판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엄마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벌링턴의 법원은 낡았고 모든 나무 패널과 울리는 홀이 있었어. 민준이는 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서연이가 모리슨 박사와 시리얼 상자에서 학위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지. 김순희 고객님, 변호사가 아첨하며 말했어. 저는 브래드 스티븐슨입니다. 저는 고객님께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드님의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판사 박정화가 들어왔어. 70대의 여성이었고 강철 테를 쓴 안경 뒤에는 날카로운 눈이 있었지. 나는 도서관 모금 행사에서 그녀를 알아봤어. 지금부터 67세의 김순희 씨에 대한 금치산자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슨 씨, 당신의 주장을 제시하십시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40분 동안의 정교한 거짓말이었고 나는 거의 그 노력에 감탄할 정도였어. 모리슨 박사는 내 심각한 인지능력 저하에 대해 증언했고 민준이는 내가 밤에 동네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어.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 서연이는 내가 명백한 사기 자선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내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재정적 실수 목록을 임상적으로 나열했어. 그녀가 보여준 영수증은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이었어.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때로는 민준이가 승리적으로 미소 짓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졌지. 마침내 박정화 판사가 내게로 향했어. 김순희 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에 손을 넣었어. 민준이의 변호사가 반대하기 시작했지만 판사는 그를 침묵시켰지. 존경하는 판사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미리 대기시켜 놓은 비디오를 재생했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지. 지금쯤 완전히 정신을 잃었을 거야. 내가 넣어온 수면제 용량이 몇 시간 동안 그녀를 넉다운시킬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서연이가 숨을 헐떡였지. 비디오는 상속, 집, 그들의 계획에 대한 그들의 대화로 계속되었어. 그런 다음 서연이의 일기 항목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나를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것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어. 존경하는 판사님, 나는 이제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어. 저는 또한 여기 제 딸 지현이, 제 아들이 내 우편물을 뒤지는 것을 목격한 3명의 이웃, 그리고 밤에 민준이와 서연이가 집에 침입하는 것을 보여주는 집의 보안 영상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민정희가 지현이 제임스 브레넌과 함께 들어왔어. 존경하는 판사님, 민정희가 발표했어. 저는 김순희 씨를 대리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 살인 미수, 사기 및 군인 사망 보험금 절도에 대한 긴급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이 떠들썩했어.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내가 미쳤다고 소리쳤어. 서연이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박정화 판사가 조용히 신호를 보낸 법정 경위에 의해 저지당했어. 게다가 제임스 브레넌이 앞으로 나섰어. 저는 김철수 씨의 재산 집행자입니다. 김순희 씨는 600억 원의 상속 재산의 유일한 수혜자이며 그녀의 아들은 사기와 강압을 통해 그것을 훔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 숫자가 공중에 맴돌았어. 민준이의 입은 물고기처럼 벌어졌다, 다쳤다 했지. 모리슨 박사가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민정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형사에 의해 저지당했어. 모리슨 박사님, 당신은 노인 학대 공모와 허위 의료 보고서 제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 박정화 판사의 망치가 세게 내려왔어. 이 금치산자 심리는 기각합니다. 김순희 씨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민준 씨, 서연 씨, 당신은 모두 체포합니다. 법정 경위님, 엄마, 민준이가 내게 몸을 돌렸고 그의 눈은 크게 떠 있었어. 엄마, 제발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니, 나는 조용히 말했어. 민호는 가족이었어. 지현이는 가족이야. 너는 그냥 내가 알았던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들이 그를 데리고 가자 서연이가 나에게 침을 뱉었어. 이 조작적인 늙은 년, 당신이 이걸 계획했어. 사실은 내가 말했어. 당신이 이걸 계획했어. 나는 당신이 잡히도록 했을 뿐이야. 여파는 신속했어. 민준이와 서연이는 여러 건의 중범죄로 기소되었지. 그들이 내 재산을 담보로 잡았던 그들의 집은 압류되었어. 서연이의 부모는 그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자 그녀를 의절했지. 지역교사가 자녀의 살인 음모를 폭로하고 수십억 원을 상속받다. 모리슨 박사는 면허를 잃고 3년 동안 복역했어. 브래드 스티븐스는 윤리 위반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지. 하지만 복수에 대한 것이 있어. 정의가 없으면 공허해. 그래서 나는 철수의 돈을 사용하여 민호 겨울 재향 군인 가족 재단을 설립했어. 첫 번째 보조금은 리버사이드 매너를 실제적이고 품위 있는 요양시설로 개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민준이와 서연이는 노인 복지 분야에서 결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지. 지현이와 마리아는 새로 입양한 딸과 함께 버몬트로 돌아왔어. 그래, 나는